놓친 내가 어디서 감히 내 새끼를 건드려? 그 한마디와 함께 며느리가 손주들 앞에서 내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저는 그저 손주가 버릇없이 굴었을 때 아이를 올바른 길로 이끌고 싶었을 뿐입니다. 할머니한테 그러면 안 돼. 어른한테는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지. 나는 그게 당연한 할미의 마음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며느리는 손주 앞에서 저를 짐승처럼 다루더군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며느리가 제 머리채를 잡은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서슬퍼런 눈빛 뒤에 얼마나 추악하고 무서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 며느리 박미영. 8년 전 제법 쌀쌀한 가을날이었습니다. 아들 재식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며 한 여자를 집으로 데려왔지요.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무릎을 덮는 차분한 색의 원피스를 입은 그 아이. 긴장한 듯 두 손을 무릎에 꼭 모으고 앉아 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수줍게 고개를 숙이더군요. 그 모습이 어찌나 맑고 예뻐 보이던지 저는 첫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보석 같은 아이가 내 아들에게 와주었구나. 그 아이가 바로 제 며느리 미영이었습니다. 처음 우리 집에 시집 와서는 밥물 하나 제대로 맞출 줄 모르던 아이였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인다면서 국간장을 붓고 있지를 않나, 쌀은 씻지도 않고 바로 솥에 앉히려 하지를 않나. 저는 그 모습이 밉기는커녕 마냥 사랑스럽고 안쓰러웠습니다. 요즘 세상에 저런 것도 모르고 곱게만 자란 것이 대견하기도 했지요. 저는 웃으면서 그 아이 손을 잡고 부엌에 나란히 서서 쌀 씻는 법부터 가르쳤습니다. 아가, 쌀은 이렇게 첫 물은 후딱 버리고 두 번째 물부터 손가락을 세워서 살살 아기 다루듯이 씻어야 밥알이 살아서 윤기가 돈단다. 미영이는 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전부 받아 적을 기세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는 제법 야무지게 쌀을 씻어 밥을 안 치더군요. 그날 저녁 저희 세 식구는 미영이가 처음으로 한밥을 둘러앉아 먹었습니다. 밥이 좀 질어서 죽밥처럼 되었지만 우리 재식이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라며 두 그릇을 뚝딱 비웠고 저는 잘했다, 아가. 처음인데 이만하면 진수성찬이다. 하고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미영이는 그 말에 그만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친정 어머니도 자기한테 이렇게 다정하게 가르쳐 준 적이 없다면서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아이 내가 마음으로 품어야 할 내 새끼구나. 손주 준호가 태어났을 때는 또 얼마나 예뻤는지 모릅니다. 미영이가 입덧으로 고생할 때 저는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싱싱한 과일을 사오고 인터넷을 뒤져가며 입덧에 좋다는 온갖 음식을 다 해서 대령했습니다. 밤새 입덧을 하는 며느리 등을 쓸어주며 제가 대신 아파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밤을 새우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10달을 꽉 채워 준호가 태어나던 날 산고에 지친 미영이의 땀에 젖은 머리를 쓸어 넘겨주며 미역국을 끓여 먹였습니다. 어머니, 너무 맛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힘없이 말하면서도 국 한 그릇을 다 비우는 며느리를 보며 저는 아들을 낳았을 때보다 더 큰 기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아들 내외가 아이들을 낳아 기르는 지난 8년 동안 저는 단 하루도 며느리를 남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맞벌이하는 아들 내외를 대신해 7살 준호와 5살 민서, 두 손주를 제가 다 키우다시피 했습니다. 어린이집 등하원부터 아이들 밥 해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것까지
제 무릎 연골이 다 닳아 없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저 손주들 웃는 얼굴 보는 재미에 퇴근하고 돌아온 며느리가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없었으면 저희 어쩔 뻔했어요. 하는 그 말 한마디 듣는 기쁨에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그 아이가 변하기 시작한 것은 둘째 손녀 민서가 3살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부터였을 겁니다. 사돈네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소문이 흉흉하게 들려오던 바로 그 즈음이었지요. 맑은 유리창에 시커먼 먹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한 것에 가까웠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해서 저는 그게 먹물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날따라 갈치조림이 아주 맛있게 되어서 저는 미영이가 좋아하는 물을 냄비 밑바닥에 넉넉하게 깔아놓고 아들 내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미영이가 식탁에 앉더니 대뜸 미간을 찌푸리더군요. 어머니, 또 조림이에요? 저 요즘 건강 생각해서 저염식하는 거 모르세요? 이렇게 짜고 맵게 드시면 성인병 와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덜컹 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8년 동안 단 한 번도 음식 투정한 적 없던 아이였습니다. 제가 해준 음식이라면 뭐든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엄지를 치켜 세우던 아이였는데, 아, 그랬니? 내가 몰랐구나. 그럼 이거 먹지 말고 내가 따로 맑은 국이라도 하나 끓여줄까? 제 말에 미영이는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됐어요. 입맛도 없는데 그냥 방에 들어가서 쉴게요. 그렇게 휙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러겠지. 회사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 보지. 애써 그렇게 생각하며 식어가는 갈치조림을 혼자서 꾸역꾸역 넘겼습니다. 그날따라 갈치조림이 왜 그리도 짜고 비리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그날 이후로 그런 일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제가 정성껏 차려놓은 아침밥을 시간 없어서요. 한마디로 거절하고 헐레벌떡 출근하기 일쑤였고 주말에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라도 나갈 채비를 하면 어머니 미세먼지 심한데 어딜 나가세요. 그냥 집에서 유튜브나 보여주세요. 하고 쏘아붙였습니다. 제가 그래도 애들이 뛰어놀아야 건강하지 않겠니? 하고 말하면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그렇게 무식하게 애 안 키워요. 애들한테는 정서적 안정이랑 창의력 발달이 더 중요해요. 차라리 그 시간에 영어 동화책이라도 한 권 더 읽어주세요. 무식하게라는 말이 칼날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평생을 자식과 손주를 위해 헌신한 제 삶이 한순간에 무식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늙은이의 고집으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손주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손주인 준호는 유독 저를 따랐습니다. 할밍 하면서 종일 제 치마폭을 붙잡고 늘어지던 아이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준호가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준호야, 이리 와. 할미가 옛날 이야기 해줄게. 하고 부르면 들은 척도 안 하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제가 해주는 간식은 맛없다며 쓰레기통에 버리고 며느리가 사온 비싼 유기농 과자만 찾았습니다. 하루는 제가 큰맘 먹고 백화점에 가서 준호가 좋아하는 공룡 로봇 장난감을 사왔습니다. 준호야, 할미가 선물 사왔다. 신나서 포장을 뜯어주는데 준호는 흘기 쳐다보더니 시큰둥하게 말하더군요. 에이, 이거 지난달에 나온 거잖아. 지금은 다이노 마스터 X가 최신인데 엄마는 그거 사준다고 했는데.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친 말이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공룡 로봇이
한순간에 초라한 고철 덩어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할미가 우리 준호 생각해서 사온 건데 한번 가지고 놀아주면 안 될까? 준호는 제 말을 가차없이 잘랐습니다. 싫어. 촌스러워. 그 말을 끝으로 방에 들어가 버리는 손주의 작은 뒷모습을 보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촌스럽다라.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순진한 단어가 제 심장을 후벼 파는 비수가 될 줄이야. 그때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며느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애한테 뭘 그런 걸 사주세요. 애들 유행이 얼마나 빨리 바뀌는데요. 요즘 엄마들은 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정보 공유하고 직구해서 사줘요. 그냥 돈으로 주세요. 제가 알아서 사줄 테니 돈으로 주세요. 그 말이 제 귀에 대고 당신은 이제 쓸모없으니 돈이나 내놓으세요 하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이상한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며느리가 부쩍 전화 통화를 하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주로 사돈과 하는 통화인 듯 했는데 제가 근처에 가면 황급히 전화를 끊거나 베란다로 나가서 소곤소곤 통화를 이어가곤 했습니다. 대체 무슨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있길래 시어미인 저를 피해서까지 통화를 하는 걸까?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딸이랑 엄마 사이에 할 이야기가 많겠거니 하고 애써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 거실에서 홀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안방에서 며느리와 아들의 다투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말은 우리 엄마 명의로 된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당신 동생 가게 내는데 보태주자는 거야? 아들의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목소리. 뭐가 어때서요?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집 될 거잖아요. 어머니 혼자 사시면 이 넓은 집이 다 무슨 소용이에요. 동생 가게 자리 좋은데 나왔을 때 빨리 계약해야 한다고요. 며느리의 당당하고 거침없는 목소리.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저게 내 딸 같던 며느리 입에서 나온 말이 맞나? 제정신이야? 당신 동생 가게 차리는 거랑 우리 엄마 집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그런 말은 어머니께 당신이 직접 말씀드려. 아들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더 큰 소리로 악을 쓰더군요. 내가 어떻게 말해? 당신이 아들이니까 말을 해야지. 당신은 마누라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그것도 하나 못 들어줘? 하여튼 마마보이는 어쩔 수 없다니까. 마마보이라는 말에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저 하나만 보고 살아온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내 아들이 저런 모진 말을 들어가며 아내와 시어미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원인이 바로 나였구나.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답답함 속에서 저는 지난 8년의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헌신해서 며느리가 나를 우습게 보기 시작한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늙고 시대에 뒤떨어져서 이제는 저 아이들에게 짐이 되어버린 걸까?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지만 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시리고 아파올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퉁퉁 부은 얼굴로 나온 며느리는 제 눈치를 살피더군요.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가, 어서 와서 밥 먹어라. 어제 남편이랑 싸웠다면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랬다. 얼른 밥 먹고 화해해. 제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표정을 바꾸고 제 앞에 앉더군요. 저는 그때라도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 떠오른 것이 미안함이나 멋쩍음이 아니라 들켰나 하는 차가운 경계심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경계심이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불어닥칠 끔찍한 폭풍의 전조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번 생긴 균열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깨진 그릇은 아무리 잘 붙여도 그 흔적이 남는 법이니까요. 그날 이후 우리 집의 공기는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밥상머리에서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밥알을 넘기는 소리마저 까끌까끌하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 미영이는 제 앞에서 더욱 싹싹하게 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곶감 사왔어요. 어머니, 어깨 아프시죠? 제가 주물러 드릴게요. 하지만 그 친절함에는 예전과 같은 따스한 온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듯 계산되고 연기하는 듯한 서늘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아이는 제 눈치를 살폈고 저는 그 아이의 의도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했던 고부관계가 서로의 속내를 감춘 채 눈치를 보는 살얼음판이 되어버린 겁니다. 불안한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비극은 언제나 가장 사소하고 일상적인 순간에 그 흉측한 얼굴을 드러내는 법이니까요.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돋보기를 끼고 신문을 보고 있었고 7살 손주 준호는 제 옆 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 스마트폰에 콜을 받고 있었습니다. 요란한 게임 소리가 쉴 새 없이 거실을 울렸지요. 준호야, 이제 그만하고 할미랑 같이 귤 까먹을까? 텔레비전에서 재미있는 만화 영화도 하는데. 제 말은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 준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조금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를 불렀습니다. 우리 강아지 그렇게 가까이서 보면 눈 나빠져. 이리 와서 할미 무릎에 앉아. 응? 그때였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제가 스마트폰을 뺏을 거라 생각했는지 제 다리를 발로 툭 걷어찼습니다. 정강이뼈를 그대로 들이받은 충격에 하는 소리와 함께 제 손에 들려있던 신문지가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저를 아프게 한 것은 손주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아, 좀 시끄러워. 꺼져. 꺼져.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말 한마디에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7년간의 세월, 이 아이를 업고 먹이고 재우며 보냈던 수많은 밤낮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금쪽같이 내 새끼보다 더 귀하게 키운 손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제게 꺼져라고 했습니다. 이건 그냥 버릇없는 투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인격에 대한 모독이었고 할미에 대한 존중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순간을 바로잡지 않으면 이 아이는 정말로 버르장머리 없는 인간으로 자랄 거라는 위기감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저는 욱신거리는 정강이를 붙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두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법 단호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준호, 너 방금 할머니한테 뭐라고 했어? 다시 말해봐. 제 기세에 놀랐는지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어른한테, 너를 낳아준 아빠를 낳은 할머니한테 꺼져가 무슨 말버릇이야. 당장 사과하지 못해?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준호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왕,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할머니가 먼저 나 귀찮게 했잖아. 바로 그 순간 방문이 벌컥 열리며 며느리 미영이가 뛰쳐나왔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 아이는 앞뒤 상황을 살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울고 있는 자기 아들과 아들의 팔을 붙잡고 있는 제 모습만 보았을 뿐이죠. 아니, 어쩌면 보고 싶은 것만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애한테 손대신 거예요? 날카로운 비명이 제 고막을 찢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황당해서 말을 잃었습니다. 아가, 그게 아니라 준호가 나한테.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미영이는 저를 밀치고 준호를 자기 품에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제가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라도 저지른 사람인 양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애한테 함부로 손대지 마시라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애를 때려요. 어머니, 이거 아동학대인 거 모르세요? 아동학대.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언제 때렸다고 그래. 버릇없는 말을 하길래 어른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치려던 참이었어. 가르쳐요? 애가 이렇게 자지러지게 우는데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폭력이에요, 어머니. 제가 더는 못 참겠네요, 정말. 미영이는 우는 준호를 다독이며 교묘하게 아이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준호 많이 아팠어? 할머니가 때렸어? 아이고, 우리 아들 어떡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 말은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준호는 엄마 품에 안겨 더 큰 소리로 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한 합작품이었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착한 손주를 때린 정신 나간 늙은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변명을 하고 싶지도 해명을 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제 앞에서 완벽한 피해자를 연기하고 있는 며느리와 손주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재식이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아들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미영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나 무서워서 정말 어머니가 준호를. 미영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재식이는 당황해서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가 또 왜?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또 왜라니? 마치 제가 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도 되는 듯한 그 말투. 미영이가 그동안 재식이에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흘려놓았는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준호를 때렸어. 내가 잠깐 조는 사이에 애를 잡는 줄 알았다고. 애가 경기 일으키면서 우는데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여보. 미영이의 눈물 섞인 고발에 재식이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그 눈에는 당혹감과 실망감, 그리고 약간의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사실이야? 정말 준호 때렸어? 아니다. 내가 왜 내 손주를 때려? 버릇없이 굴기에 말로 타이르던 중이었어. 저 아이가 거짓말하는 거다. 저는 억울함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제 억울한 외침은 며느리의 계산된 눈물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재식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하엄마, 애가 저렇게 우는데 애가 거짓말을 하겠어? 준호야, 이리 와봐. 할머니가 어디 때렸어? 아빠한테 말해봐. 재식이는 준호를 불렀고 준호는 엄마 뒤에 숨어 제 눈치를 보며 팔뚝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아까 붙잡았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물론 아무런 흔적도 없었지요. 여보, 봤지? 애가 얼마나 놀랐으면 저러겠어. 멍은 안 들었어도 속으로 얼마나 놀랐겠냐고. 트라우마 생기면 어떡해.
미영이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제식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그가 얼마나 괴로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평생을 올곧게 살아온 저를, 당신의 어미를 내 아들은 믿어줄 것이라고. 그러나 제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제식이는 제게 다가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준호한테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애도 놀랐고 집사람도 놀랐고 그냥 엄마가 어른이니까 한 번만 숙여주세요. 네, 그럼 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빙빙 돌고 발밑이 꺼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라니, 한 번만 숙여달라니, 내 아들이 지금 나에게 하지도 않은 잘못을 인정하고 거짓말쟁이 며느리 앞에서 고개를 숙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더 이상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제 억울함과 진실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힘도 없어 그저 핏기 없는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 내 삶의 이유이자 자랑이었던 내 아들. 그 아들의 얼굴 위로 언젠가 들었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겹쳐졌습니다. 하여튼 마마보이는 어쩔 수 없다니까. 결국 내 아들은 마마보이라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어미의 억울함 따위는 눈 감아버리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차가운 배신감이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고 참았습니다. 이들 앞에서 내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로 엄마, 내 말 듣고 있어? 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소리 없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총성이나 비명은 없었지만 그 어떤 전쟁터보다도 잔인하고 혹독했지요. 모든 대화가 끊기고 모든 눈맞춤이 사라진 집. 그 안에서 저는 유령처럼 떠돌았습니다. 제 아들 제식이는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아침에 마주쳐도 웃음 한번 지어주는 법이 없었고 제가 말을 걸려 하면 못 들은 척 서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 눈을 마주치는 것이, 어미의 억울한 얼굴을 보는 것이 그토록 두려웠던 거겠지요. 며느리 미영이는 승전 장군처럼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이제는 제 눈치를 보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했지요. 제가 거실에 앉아 있으면 일부러 제 앞에서 보란 듯이 배달 음식을 시켜 아이들과 낄낄거리며 먹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위해 정성껏 끓여놓은 시금치 된장국은 요즘 애들이 이런 된장국을 어떻게 먹어요? 한마디와 함께 싱크대에 콸콸 쏟아버렸습니다. 쇠붙이 냄비가 개수대에 부딪히며 내는 날카로운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긁어내는 소리 같았습니다. 가장 저를 아프게 한 것은 손주 준호였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의 거울이라고 했던가요? 준호는 이제 완벽하게 제 엄마의 거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향한 경멸과 무시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실을 지나가면 코를 막고 에이, 할머니 냄새나 하고 소리치며 방으로 도망쳤고 제가 주는 물 한 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아이의 눈 속에 저를 향한 순수한 미움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날도 저는 텅 빈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뭔가를 꺼내 들고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결혼 사진이 담긴 낡은 액자였습니다. 10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과 제가 젊은 시절 환하게 웃고 있는 제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물건이었지요. 할머니, 이 아저씨는 누구야? 준호가 액자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물었습니다. 준호야, 그건 내 할아버지셔. 얼른 이리 줘. 그러다 떨어뜨리면 큰일 나. 제가 손을 내밀자 준호는 제 손을 피하며 액자를 위아래로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위태로워 보이던지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싫은데? 나 이거 가지고 놀 건데? 이 아저씨 되게 촌스럽게 생겼다. 그러면서 준호는 액자를 바닥에 툭 던져버렸습니다. 쨍그랑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제 남편의 얼굴 위로 날카로운 금이 갔습니다. 그 순간 제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것도 내게 막말하는 것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간 남편을 이 아이의 할아버지를 모욕하는 것만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준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김준호, 너 지금 무슨 짓이야? 이분이 누군 줄 알고 함부로 놀려. 내 아빠를 낳아주신 내 할아버지시란 말이야. 당장 잘못했다고 빌지 못해? 울컥하고 터져나오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기세에 눌린 준호가 겁을 먹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왕, 할머니가 나 또 때려. 엄마. 그 비명소리가 신호탄이었습니다. 안방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뒹굴고 있던 며느리가 뛰쳐나왔습니다. 그 얼굴에는 드디어 걸렸구나 하는 희열마저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또 시작이세요? 제가 애한테 손대지 말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이제는 아주 애를 잡으시네요. 잡아. 미영이는 깨진 액자는 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울고 있는 자기 아들과 아들의 어깨를 붙잡고 있는 제 모습만을 향해 달려들었지요. 내가 뭘 안다고 소리질러. 저 애가 지금 제 할애비 사진을 깨뜨리고 촌스럽다고 놀렸단 말이다. 제가 소리치며 항변했지만 미영이는 코웃음만 쳤습니다. 그래서요? 애가 뭘 안다고 그런 걸 가지고 애를 잡아요. 돌아가신 양반 사진이 뭐 그리 대수라고. 지금 살아있는 내 새끼가 더 중요하지. 돌아가신 양반 사진이 뭐 그리 대수냐니. 저는 그 말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미영이의 손이 제 머리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제 두피 전체에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찌르는 듯한 고통이 폭발했습니다. 야! 제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영이가 제 머리채를 한 움큼 움켜쥐고 온 힘을 다해 뒤로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수백올이 뿌리째 뽑혀나가는 끔찍한 감각. 제 고개가 속수무책으로 뒤로 꺾였습니다. 세상이 노랗게 변하고 눈앞에서 별이 번쩍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나. 내가 지금 미쳤구나. 저는 버둥거리며 며느리의 팔을 뿌리치려 했지만 젊은 사람의 악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이 집에서 누가 힘이 센지. 늙었으면 조용히 죽은 듯이 지내시라고요. 어디서 감히 내 아들한테 손을 대. 며느리는 악기 같은 얼굴로 소리치며 제 머리채를 잡은 채로 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무방비 상태로 내던져진 제 무릎과 어깨에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 모든 광경을 제 어린 손주 둘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에게 머리채를 잡혀 바닥에 나뒹구는 모습을 수치심과 모멸감에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이 자리에서 죽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제시기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구원자가 나타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 미친 상황을 끝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마지막 남은 가장 어리석은 착각이었습니다. 제시기는 눈앞에 벌어진 광경에 잠시 굳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게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향해 원망이 가득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발 좀 가만히 계시라고 했잖아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내 아들이 머리채를 잡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어미에게 가만히 좀 있으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제시가 내 마누라가 지금 내 머리채를 알아요. 아는데 엄마가 원인 제공을 하셨잖아요. 왜 자꾸 애들을 건드려서 일을 이렇게 만드세요? 제발 좀, 저희 좀 내버려 두세요. 네. 그것이 제가 들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원인 제공, 내버려 두라는 그 말. 아들의 목소리가 거대한 망치가 되어 제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 아들의 얼굴이 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귀찮은 상황을 짜증내는 얼굴로 일그러져 있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아,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이구나. 내 평생의 보람도, 내 삶의 의미도 오늘 이 자리에서 전부 끝장이 났구나. 몸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 위로 제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의식도 그 눈물방울과 함께 깊고 어두운 심연 속으로 까마득하게 떨어져 내렸습니다. 까마득한 어둠 속을 얼마나 헤맸을까요? 제 의식을 처음 깨운 것은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희미하게 들려오는 기계음이었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 힘겹게 눈을 뜨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낯선 병원의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온몸이 솜에 물을 먹인 듯 축축 늘어지고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파왔습니다. 옆을 보니 링거 바늘이 꽂힌 제 손등을 아들 제시기가 굳은 얼굴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신이 좀 드세요? 제 시선을 느꼈는지 제시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는 듯 했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것은 진짜 걱정이 아니라는 것을, 일이 귀찮게 커진 것에 대한 짜증과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까 하는 계산이 뒤섞인 가식적인 염려라는 것을. 제 입술이 바싹 말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아들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며느리 미영이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 얼굴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세상에서 가장 선량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깨어나셨어요? 정말 다행이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성 쇼크라고. 어머니, 왜 그렇게 몸도 생각 안 하시고 무리를 하세요? 저희 걱정시키시려고. 가증스러운 위선이었습니다.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던 그 악기 같은 얼굴은 어디 가고 이제 와서 제 건강을 걱정하는 자애로운 며느리의 탈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역겨운 연극을 더는 보고 있을 수가 없어 말없이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여보, 어머니 아직 기운이 없으신가 봐. 우리 잠깐 나가서 이야기 좀 해. 미영이가 제 시기를 잡아 끌었고 두 사람은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는지 복도에서 나누는 두 사람의 소곤거리는 대화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뭐래? 입원 오래 해야 한대? 미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걱정보다는 귀찮음이 묻어나는.
일단 며칠 지켜보자고는 하는데 별다른 이상은 없대. 그냥 놀라서 쓰러지신 것 같다고. 제시기의 피곤한 목소리. 다행이다. 괜히 입원 길어지면 골치 아파지는데. 병원비는 어떡할 거야? 당신 비상금 모아둔 거 있어? 없어. 당신이 내 월급 다 관리하잖아. 일단 내 카드로 긁고 어머니 실비 보험 들어놓은 거 있나 알아봐야지. 그거 꼭 알아봐. 안 그래도 애들 학원비 때문에 힘든데 병원비까지 덤터기 쓰면 우리 정말 힘들어져. 그리고 당신, 어머니 깨어나시면 절대 그날 일은 이야기하지 마. 그냥 어머니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지신 거라고 그렇게만 알고 계시게 하자고. 괜히 일 크게 만들 필요 없잖아. 알았어, 알았다고. 저는 눈을 감은 채 이 모든 대화를 들었습니다. 이들에게 저는 이미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귀찮고 성가신 짐덩어리, 돈 들어가는 골칫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저들은 제가 머리채를 잡혀 쓰러졌다는 진실마저 제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덮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저를 바보로 만들 셈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억울함이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차갑고 너무나도 서러워서 뼈가 시릴 정도로 차디찬 눈물이었습니다. 그래, 너희들 뜻대로 해주마.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늙고 병든 노인네가 되어주마. 그것이 너희가 바라는 것이라면. 저는 그날부터 입을 닫았습니다. 그들이 제게 무슨 말을 걸어도 그저 멍하니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틀 뒤 저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집으로 돌아와서도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시기와 미영이는 오히려 그런 제 모습을 반기는 듯 했습니다. 말이 없는 편이, 진실을 추궁하지 않는 편이 그들에게는 훨씬 더 편했을 테니까요. 그들은 저를 살아있는 가구처럼 그저 공간만 차지하는 물건처럼 대했습니다. 저는 제 방 침대에 죽은 사람처럼 누워 지난 며칠간 겪었던 일들을 곱씹었습니다. 머리채를 잡히던 순간의 고통,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던 치욕, 그리고 원인 제공이라며 나를 꾸짖던 아들의 차가운 눈빛. 무엇보다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며느리 미영이의 행동이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믿기로써니 어떻게 사람의 머리채를, 그것도 손주들 앞에서 잡아챌 수가 있단 말인가. 그것은 보통의 분노나 미움으로 설명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훨씬 더 검고 추악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찬 바람이라도 쐴까 싶어 저는 조용히 베란다 쪽으로 가 환기를 시키려 창을 열었습니다. 잠시 거실을 둘러보다가 소파 한쪽 구석에 무심하게 내려놓아진 스마트폰이 눈에 띄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며느리의 휴대폰이었습니다. 아마도 저녁 무렵 아이들을 재우러 방에 들어가면서 무심코 소파에 두고 간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평소에 저였다면 당장 주워서 며느리에게 가져다 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뜩 하고 스파크가 튀었습니다. 며느리의 비밀스러운 통화. 제 앞에서는 황급히 끊어버리던 그 전화들. 어쩌면 이 작은 기계 안에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해답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 저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옳지 않은 일이라는 이성의 목소리와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본능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이내 본능이 이성을 집어삼켰습니다.
이미 내게 짐승처럼 군 며느리에게 인간적인 예의를 차려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스마트폰을 제 옷 속에 조용히 감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른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온 집안이 깊은 잠에 빠져들어 있는 그 시각. 저는 제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며느리의 스마트폰 전원을 켰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손주 준호의 생일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잠금이 풀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먼저 통화 목록을 열었습니다. 예상대로 엄마라고 저장된 번호와 하루에도 수십 번씩 통화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는 문자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지옥을 보았습니다. 미영아, 그 늙은이 오늘은 또 별일 없고? 응, 엄마. 그냥 방에 죽은 듯이 누워 있어. 근데 남편이 자꾸 눈치 보는 것 같아서 불안해.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 와서 김서방 마음 약해지면 모든 게 허사야. 내가 옆에서 계속 그 노인네가 얼마나 유별나고 널 괴롭히는지 세뇌를 시켜야지. 알고 있어, 엄마. 오늘도 남편 앞에서 한바탕 했어. 어머니가 준호 때린 것처럼. 이제 남편도 거의 넘어온 것 같아.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연극이었습니다. 저를 미치고 포악한 시어머니로 만들고 아들의 눈과 귀를 막아 저를 고립시키려는 모녀의 추악한 공작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날의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네 머리채 잡은 건 잘한 거야. 그 정도 충격을 줘야 자기가 이 집에서 어떤 위치인지 깨닫지. 혹시 알아? 충격받아서 치매라도 오면 우리한테는 더 좋은 거고. 근데 엄마, 나 너무 무서웠어. 어머니 쓰러지시는데 정말. 쓸데없는 소리. 독해져야 해, 내 딸. 내 동생 빚더미에 앉는 꼴 보고 싶어? 내 아빠 사업 부도나는 거 보고 싶냐고. 그 집, 그 상가 건물, 그것들만 우리 손에 들어오면 다 해결돼. 그러려면 그 노인네가 자기 발로 재산을 내놓게 하거나 아니면 노망나서 판단 능력이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고. 알겠어? 응, 알았어, 엄마.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재산이 탐나서 벌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정신병자로 노망난 늙은이로 몰아서 제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무서운 음모였습니다. 내 머리채를 잡은 것은 우발적인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계산된 폭력이었습니다. 아, 박미영. 그리고 사돈. 너희들이 감히 나에게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온 나를 이렇게 짓밟고 모욕해? 저는 스마트폰을 쥔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고 차가운 것이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였습니다.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것 같은 시뻘건 용암 같은 분노.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어제까지의 이순자가 아니었습니다. 희생하고 인내하던 순진한 어머니는 그 문자 메시지들 속에서 산산조각 나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내가 눈을 떴습니다. 차가운 이성과 불타는 분노를 동시에 품은 복수의 화신이 너희들이 내게 지옥을 보여주었으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진짜 지옥이 무엇인지 보여주마. 나는 조용히 내 핸드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습니다. 혹시라도 셔터 소리가 새어나갈까 숨을 죽이며 화면 가득한 배신의 증거들을 한 장도 빠짐없이 사진으로 찍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자리에
아무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는 이제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 맨 밑바닥에 남아있는 것은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처절하고도 완벽한 심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시간은 두 갈래로 나뉘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 연기하는, 충격으로 말을 잃고 기억마저 오락가락하는 늙고 병든 시어머니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들 몰래 어둠 속에서 칼을 가는 냉혹한 복수자의 시간이었습니다. 제 얼굴에는 표정이 사라졌고 눈빛은 텅 빈 것처럼 보였지만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명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미영이는 제 앞에서 더욱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제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자 이제는 대놓고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아나무인으로 굴었습니다. 제가 보는 앞에서 사돈과 통화하며 엄마, 그 노인네 이제 완전히 맛이 갔나 봐. 말도 못하고 눈만 껌뻑거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어. 하며 낄낄거렸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들으면서도 그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제 무표정한 얼굴 뒤에서 그들의 죄목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그 어리석은 것들은 알지 못했지요. 아들 제식이는 저를 볼 때마다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미를 배신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더 이상 진실을 추궁하지 않는 어미에 대한 안도감. 그 가증스러운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제 안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꼭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제식이 또한 제 복수의 무대 위에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중요한 배우 중 하나였으니까요. 제 복수의 첫 번째 목표는 며느리와 사돈이 그토록 탐내던 바로 그 재산이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짓밟으면서까지 손에 넣고 싶어 했던 그것을 제 손으로 먼저 없애버리는 것. 그것이 그들의 탐욕에 대한 가장 확실한 첫 번째 응징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출근하고 집에 아무도 없는 시간을 이용해 조용히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8년간 입었던 낡고 편한 옷 대신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남편이 살아생전 마지막 생일 선물로 사주었던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먼지 쌓인 화장대 앞에 앉아 아주 옅게 분칠도 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더 이상 병든 노파가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을 가진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남편과 평생을 모아 장만한 작은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세 덕에 우리 가족은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건물을 며느리와 사돈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부동산 중개인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저 이 건물 급하게 팔아야겠습니다. 제 말에 사장님은 화들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니, 사모님,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갑자기 왜 파세요? 아드님도 장성했고 이제 편안하게 월세 받으면서 사시면 되는데. 사정이 좀 생겼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좋으니 최대한 빨리 그리고 조용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단 이 일은 제 아들 내외는 절대 알아서는 안 됩니다. 제 단호한 말투와 차가운 눈빛에 사장님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동산을 나오는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남편의 피와 땀이 서린 건물을 제 손으로 처분한다는 사실에 가슴 한쪽이 아려왔지만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려야 하는 법이니까요.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제 평생 단 한 번도 발을 들여놓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기업 비리 전문이라는 문구를 보고 찾아낸 법원 근처 오피스텔에 위치한 작은 탐정 사무소였습니다. 저를 맞은 것은 전직 형사 출신이라는 신뢰감 있는 인상의 중년 남자였습니다. 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남자의 맞은편 의자에 똑바로 앉았습니다. 그리고 준비해간 사돈 내외의 이름과 그들이 운영하는 식품 공장의 상호가 적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남자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제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원하십니까, 사모님? 그들이 저지른 모든 불법과 비리를 찾아주세요. 탈세, 위생법 위반, 비자금, 뭐든 좋습니다.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자신이 듣기에도 섬뜩할 정도로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남자는 잠시 제 눈빛을 들여다보더니 이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통 각오가 아니시군요. 알겠습니다. 기업 비리 조사는 저희 전문 분야입니다. 일주일만 주시면 유의미한 결과물을 보고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계약금을 건네고 그림자처럼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신 거리로 다시 나왔을 때 저는 비로소 제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악마를 잡기 위해서는 때로는 더 치밀해져야만 하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니 어느새 며느리가 퇴근해 있었습니다. 미영이는 소파에 앉아 있는 저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말도 없이. 사람 걱정되게. 그 입에서 걱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소름 끼치게 역겨웠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텅 빈 눈으로 미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침묵에 미영이는 기가 찬다는 듯 헛웃음을 쳤습니다. 에휴, 정말. 이러다 길이라도 잃어버리면 어쩌려고. 정신 좀 차리세요, 네. 그러면서 제 옆을 스쳐 지나가는데 그 순간 저는 아주 나지막하지만 미영이의 귀에는 똑똑히 들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는 거니? 제 목소리에 미영이의 걸음이 우뚝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당혹감과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남의 눈에 눈물 내면 내 눈에는 피눈물이 나는 법이란다, 아가. 아가라고 부르는 제 목소리에 미영이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마음속으로 비웃으며 유령처럼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겪게 될 지옥의 아주 작은 서막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아들 제식이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 모든 분노와 경고를 담아서 어미를 버린 대가를 너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아마 제식이는 이 문자를 보고 제가 충격으로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마침내 미쳐버렸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요.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그 어리석은 아들놈은 모든 것이 자기 눈앞에서 무너져 내린 뒤에야 이 어미의 경고가 무슨 의미였는지 깨닫게 될 테니까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제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복수의 첫 번째 칼을 저는 이미 뽑아들었습니다. 이제 그 칼로 저들을 심판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아들에게 경고의 문자를 보낸 다음 날부터
저는 이 집을 거대한 연극 무대로 삼았습니다. 제 연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충격으로 말과 기억을 잃은 시어머니. 그 가면 뒤에서 저는 사냥꾼처럼 아들의 모든 반응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제식이의 얼굴에는 하루가 다르게 그늘이 졌습니다. 며느리 미영이가 옆에서 아무리 어머니 또 저러시네라며 혀를 차도 제식이는 대꾸 없이 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제가 심어놓은 씨앗이 그의 마음속에서 조금씩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뿌리를 더 깊이 박아넣기 위해 저는 다음 수를 두었습니다. 저는 제식이가 보는 앞에서 계산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일부러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미영이가 정성껏 차린 척하는 음식들을 마치 처음 보는 물건인 양 낯설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들지 않고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셔야죠. 이러다 정말 큰일 나세요. 미영이가 등 뒤에서 가식적인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저는 묵묵히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굶는다는 사실, 제가 스스로를 방치한다는 사실만큼 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없을 테니까요. 제식이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가장 먼저 제 방문을 쳐다보았고 저와 마주칠 때마다 죄인처럼 제 눈치를 살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 아들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식이가 무거운 얼굴로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저는 일부러 그 앞을 지나가며 신문지 한 장을 툭 떨어뜨렸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미리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쳐둔 자식을 버린 부모, 자식을 외면한 자식 비극으로 치닫는 현대 가족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려 있었습니다. 제식이는 무심코 그 신문을 집어들었다가 그대로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저는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제 의도가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그 아들의 양심을 파고들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며느리 미영이는 점점 더 초조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식이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그 여우 같은 짐승의 감각으로 알아차린 것이겠지요. 미영이는 제식이만 있으면 제게 더욱 살갑게 굴며 여보, 어떡해. 어머니 상태가 더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 우리가 좋은 요양병원이라도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라며 눈물 연기를 펼쳤습니다. 저를 정신병원에 가두고 싶다는 속내를 그렇게 교묘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식이는 아무 말 없이 저와 미영이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 속에서 아내에 대한 믿음과 어미에 대한 죄책감이 격렬하게 소용돌이치고 있음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제 계획대로 아들은 서서히 진실이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그 주 주말 미영이가 잠시 마트에 간 사이였습니다. 저는 제 방에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들 방에서 작은 다툼이 벌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생을 괴롭힌 오빠를 나무라는 제식이의 격앙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저는 아이들 방에서 나온 아들이 귀신이라도 본 듯한 얼굴로 안방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제가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하늘이 무너진 듯한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무언가 결정적인 한 방이 터졌음을 직감했습니다. 아, 마침내 올 것이 왔구나. 저는 제 방에서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안방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제식이의 짐승 같은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으아악! 그 소리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세상 전체가 거짓이었음을 깨달은 남자의 영혼이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 마침내 보았구나. 내 아들이 드디어 그 추악한 진실을 제 눈으로 확인했구나. 저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아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이가 돌아온 것입니다. 여보, 나왔어. 오늘 세일하길래 고기 좀 사왔 여보. 거실로 들어선 미영이의 명랑한 목소리는 안방에서 나온 제식이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뚝 끊겼습니다. 제식이는 피눈물이 흐르는 듯한 얼굴로 미영이의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서 있었습니다. 당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미영이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제식이는 대답 대신 미영이의 앞으로 다가가 핸드폰 화면을 그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내 입으로 직접 말해봐. 화면 가득한 장모와의 문자 내용을 확인한 미영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아니야. 그건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게. 닥쳐. 내 더러운 입으로 우리 엄마 이름 들먹이지 마. 이 악마 같은 년.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제식이의 목소리는 울음과 분노로 완전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벽에 기댄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늦게, 너무나도 처참한 방식으로 진실을 마주하게 된 내 아들에 대한 연민과 마침내 제 편으로 돌아온 아들에 대한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이가 쫓겨난 것이겠지요. 집안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실에서 힘없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듯한 그 무거운 발소리는 제 방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 어깨를 들썩이며 모든 것을 잃은 아이처럼 서럽게 우는 내 아들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일 놈입니다, 어머니.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저는 무릎 꿇고 오열하는 아들의 그림자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저 아들이 자신의 죄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며 스스로를 벌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어설픈 용서는 그 아들을 다시 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저는 차가운 방문에 이마를 기댄 채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이제 너는 내 칼이 되어야 한다. 어미의 피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가장 날카롭고 무자비한 칼이. 그날 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우리 모자는 끔찍한 진실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부터 시작될 진짜 복수의 진정한 서막이었습니다. 내 아들의 오열 소리가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걸터 앉아 그 울음소리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제게 슬픔이 아닌 차가운 확인의 과정이었습니다. 저 울음소리의 깊이만큼 아들은 자신의 죄를 깨달은 것이고 저 울음의 처절한 만큼 아들은 제 칼이 될 준비가 된 것이니까요. 어설픈 동정이나 연민은 없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울음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 바닥에는 밤새 모든 기력을 소진한 듯 웅크리고 있는 아들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제 발소리에 제식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퉁퉁 부은 눈, 핏기 없는 얼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남자의 모습. 그는 저를 보자마자 다시 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놈입니다. 하지만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어머니의 아들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그런 아들을 감정 없는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일어나거라. 그 한마디에 제식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저는 제식이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용서는 없다. 내가 겪은 지옥을 너는 평생 잊어서는 안 된다. 다만 내게 속죄할 기회는 주겠다. 내 남은 생의 눈물은 내 손으로 직접 닦아주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배신한 아들에게 내리는 일종의 형벌이자 제 복수의 도구가 될 것을 명하는 계약이었습니다. 제식이는 제 말의 의미를 알아들은 듯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화장대 깊숙한 곳에서 작은 USB 메모리 하나와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마주 앉은 제식이의 앞에 그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안에 내 아내와 사돈이 주고받은 모든 문자 내용과 통화 녹음 파일, 그리고 내가 탐정사무소를 통해 알아낸 사돈 내 회사 비리 자료가 전부 들어있다. 제 말에 제식이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제가 밤새 고통 속에서 신음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이겠지요. 제식이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세무 자료와 불량한 공장 내부 사진들을 확인하는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사돈 내 공장, 썩은 재료를 쓰는 건 예사고 비자금 장부까지 있더구나. 껍데기만 번지르르한,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진 회사였어. 제 차가운 설명에 제식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기회는 그들이 가장 빛나는 순간에 빼앗아야 가장 처참한 법이다. 이번 주 토요일이 내장인 장모의 회사 창립 30주년 기념식이더구나. 제식이는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는 더 이상 혼란이 없었습니다. 오직 저와 같은 종류의 차가운 분노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을 꼬박 세워 마지막 계획을 세웠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시작하고 누가 증거를 터뜨리고 그들이 반격해 올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가며 동선을 맞추었습니다. 그것은 모자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두 사람이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연합한 전쟁 파트너의 작전 회의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기품 있는 검은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제식이 역시 가장 좋은 양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모습을 보며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복수를 위한 갑옷이었습니다. 기념식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겠느냐? 내 아이들의 외가다. 제식이는 운전대를 잡은 채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아이들에게 거짓을 가르치는 외가는 없는 편이 낫습니다. 저는 오늘 제 아이들에게 정의가 무엇인지 가르치러 가는 길입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제 아들이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념식장은 역겨울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입구에는 향토기업 30년 시민과 함께라는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사돈 박 사장 내외는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으며 가식적인 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발견하고는 마치 대단한 자비를 베푸는 양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어쩐 일이십니까? 몸도 안 좋으신데. 김서방 자네도 왔는가? 박 사장은 제 아들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결국
너희는 내 잔치에 머리를 조아리러 왔구나 하는 교활한 승리자의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싸늘한 눈으로 곧 무너져 내릴 모래성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식이 시작되고 시끄러운 음악과 축사들이 이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희극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있는 사돈을 보며 속으로 심판의 시간을 세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사회자가 박 사장 내외와 가족들을 무대 위로 불렀습니다. 축하 케이크를 자르는 순서였습니다. 자, 그럼 따님 내외분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미영님, 김재식님, 올라와 주십시오. 미영이가 제 아들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재식이는 미영이의 손을 뿌리치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같이 가시지요. 기념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로 쏠렸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박 사장 내외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하지만 당당하게 무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재식이가 사회자에게서 마이크를 넘겨받아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장내의 모든 소음이 멎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의 주인공이신 박 사장님의 사부인 이순자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림없이 장내에 똑똑히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박씨식품의 3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이 자리는 한 인간의 탐욕이 어떻게 다른 한 인간의 삶을 짓밟았는지를 고발하는 심판의 자리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품속에서 USB를 꺼내 가장 앞에 있던 기자에게 던졌습니다. 저는 지난 8년간 저기 서 있는 며느리 박미영을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손주들 앞에서 머리채를 잡히는 치욕과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 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한 끔찍한 음모였습니다. 그 모든 증거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돈네 회사가 저지른 불법과 비리까지 전부 다. 행사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제 아들에게 넘겼습니다. 제 아들이 이 심판의 마무리를 지어야 했습니다. 재식이는 울부짖는 미영이를 향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공범은 바로 저였습니다. 어미의 피눈물을 외면한 불효자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모든 과오를 고백하고 제 아내 박미영과 이혼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제 남은 인생을 제 어머니를 지키는데 바칠 것입니다. 제 아들의 외침을 끝으로 무대 위 조명이 터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뒤에서 박 사장 내외와 미영이의 절규와 울음소리가 그 화려했던 축제의 배경음악처럼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화려했던 기념식장은 순식간에 거대한 심판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제 아들의 선언이 끝나자마자 기자들이 맹수처럼 무대 위로 몰려들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비추었습니다. 박 사장은 아니다. 저건 모함이다. 라고 소리쳤지만 USB를 건네받은 기자들이 노트북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문자 내용을 확인하고 고함을 치기 시작하자 그의 목소리는 묻혀버렸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 노인네 치매 환자로 몰아서 재산 정리하는 건 시간 문제야라는 문자 내용이 있습니다. 박씨식품, 유통기한 지난 재료 사용 및 탈세 의혹, 증거 사진 확보,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고발의 목소리들. 사돈 박 사장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고
그의 아내는 실신했습니다. 며느리 미영이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서 아니야 아니야라는 말만 중얼거렸습니다. 화려했던 30주년 기념 케이크는 누군가의 발에 채여 바닥에 나뒹굴었고 달콤한 크림이 그들의 몰락처럼 처참하게 지식여졌습니다. 저는 그 아수라장을 등지고 아들 제식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그 순간 미영이가 정신을 차리고 제식이에게 달려와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여보, 제발, 제발 이러지 마. 내가 다 잘못했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준호랑 민서는 어떡하라고. 아이들의 이름이 나오자 제식이의 어깨가 잠시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그 더러운 입으로 내 아이들 이름을 부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내가 내 아이들을 방패 삼아 내 어머니의 가슴에 칼을 꽂을 때 너는 이미 엄마로서의 자격을 잃었어. 제 아들의 단호한 말에 미영이는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함께 그 지옥 같은 공간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후의 일들은 신문과 텔레비전을 통해 담담하게 전해 들었습니다. 사돈의 회사는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막고 세무조사와 검찰 조사가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불법과 비리가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30년간 쌓아올린 명성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모든 거래처가 등을 돌렸고 은행은 대출금을 회수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왕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뒤 미영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비에 젖은 생쥐처럼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토록 화려하고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미영이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제 발을 붙잡고 땅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일 년입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제발 제식 씨 좀 설득해 주세요. 이혼만은 안 된다고 아이들을 봐서라도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저는 말없이 저를 올려다보는 미영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후회와 반성보다는 모든 것을 잃은 것에 대한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 그 한마디에 미영이의 얼굴에 잠시 희망의 빛이 스치는 듯 했습니다. 내가 내 머리채를 잡았던 날을 기억하느냐? 내가 내 아들에게 나를 원인 제공자라며 외면하게 만들었던 그 순간을 기억하느냐? 미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는 내게 모든 것을 주었다. 내 시간과 내 건강과 내 사랑까지도. 하지만 너는 내 모든 것을 짓밟고 나를 이 집의 짐덩어리로 만들었다. 용서? 나는 이미 그날 너를 내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렸다. 그러니 돌아가거라. 그리고 내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내 남은 인생을 바쳐 평생토록 갚으며 살아가거라. 제 말이 끝나자 미영이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가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장송곡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더디지만 아주 조금씩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식이는 회사에서 이전보다 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이제 늙은 어머니와 두 아이의 미래가 온전히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속죄는 회피가 아닌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식이는 퇴근 후에 모든 술자리와 불필요한 약속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칼같이 집으로 돌아와 제 앞에 저녁상을 차리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없이 함께 밥을 먹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주말에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무너졌던 신뢰를 다시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손주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부모의 이혼과 집안의 풍파 속에서 아이들이 가장 큰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처음에 아이들은 제 눈치를 보며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거실에 앉아 있는데 7살 준호가 제 앞에 와서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작은 손으로 삐뚤빼뚤하게 쓴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가 시켜서 그랬어요. 다시는 할머니한테 꺼져라고 안 할게요. 미워하지 마세요. 사랑해요.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준호를 제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니다, 아가. 내 잘못이 아니야. 전부 다 우리 어른들 잘못이다. 할미가 미안하다. 더 많이 사랑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것은 화해의 눈물이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저녁 노을이 지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제 삶을 되돌아봅니다. 만약 그때 며느리가 제 머리채를 잡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만약 그때 제가 그 모든 진실을 모른 척 넘어갔더라면 어땠을까? 어쩌면 저는 평생을 저를 기만하는 가족들 속에서 가짜 행복에 속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지옥 같았던 그 시간들이 역설적이게도 제게 진짜 가족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탐욕은 사람을 괴물로 만들지만 사랑과 용기는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인간으로 바로 서게 한다는 것을 저는 제 온 생을 바쳐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제 곁에 남은 아들과 손주들의 손을 잡고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우리 집 마당에도 따스한 봄볕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봄볕 아래 저는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환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끝없는 탐욕이 한 가정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리고 진실의 힘이 어떻게 모든 것을 바로잡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때로 제시기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미영처럼 비뚤어진 욕심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후에 뒤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일 겁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 혹은 용서해야 할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순자 여사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